안녕하세요. 슬릭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고려의 왕이 되고 싶었던 왕망. 전라남도 신안군 아패읍 고이도에는 고려의 왕이 되고 싶었던 왕망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왕망은 왕건의 작은 아버지로 알려진 인물로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자 반역을 계획한다. 그러나 실행하기도 전에 발각되어 고이도로 도망치고 세력을 키워 왕건에게 대적하려 하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이러한 왕망의 이야기는 다양한 증거물과 함께 전해지며 지금은 고이도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고려 개국에 큰 역할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반역을 꿈꾼 왕망. 후 삼국시대에 왕건의 작은 아버지인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왕망은 왕건이 고려를 개국할 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왕건은 왕이 되자 왕망의 공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왕망은 왕건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왕망은 역모를 실행하기도 전에 발각되어 지금의 아패읍 고이도로 도망쳐야만 했다. 왕망은 언젠가는 반드시 고려 왕실을 내 손아귀에 넣고야 말 것이다 고 생각하며 고이도에 성을 쌓고 세력을 키워나갔다. 왕망은 돌로 만든 지팡이를 갖고 다닐 만큼 힘센 장사였던지라 부하들은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였고 고이도에서 왕 못지않은 권세를 부리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이도 인근 해역에서 고려의 조정으로 국세를 싣고 가는 배를 발견하였다. 왕망은 부하들과 함께 돈과 식량을 빼앗고 선원들은 자신의 부하로 삼았다. 이때 배는 배시계라는 곳에 버렸고 돈은 돈바위라는 곳에 숨겨두었다고 한다. 지금도 고이도의 인근 해역에는 이러한 지명이 남아있다. 몇 달 후 지방에서 세금이 계속 올라오지 않자 고려의 조정에서 사람을 보내 조사해보니 왕망이 고이도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왕건은 당장 고이도로 군사를 파견하여 왕망을 잡아오너라 라고 명령했고 장수는 관군들을 데리고 고이도로 쳐들어갔다. 왕망은 미리 대비하여 관군들에게 대항했지만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관군들에게 결국 패하고 말았다. 다급히 도망치던 왕망은 대촌마을을 지나며 돌지팡이를 떨어뜨렸는데 지금도 이곳에는 왕망이 떨군 돌지팡이라 전해지는 기둥바위가 있다. 왕망은 계속 도망치다가 무안군 망운면까지 오게 되었고 더 이상 도망칠 힘이 없자 고시라 불리는 연못으로 뛰어들었다. 뒤쫓던 관군들은 연못에 도착하여 왕망의 시신을 찾기 위해 연못의 물을 다 퍼냈다. 그러나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이상하게 생긴 자라 한 마리를 발견하였다. 왕망을 잡지 못한 장수는 화가 나서 자라의 목을 베었는데 이때 자라의 목에서 흐른 피가 연못을 가득 채웠다고 한다. 이후 사람들은 고이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왕산이라 부르며 지금도 음력정월 보름날이 되면 왕산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고이도를 지켜주는 수호신, 왕망, 고이도에 전해지는 왕망에 대한 설화는 고려의 왕이 되고 싶었던 왕망의 열망이 담긴 이야기이다. 왕망은 왕건이 고려를 건국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하자
반역을 계획하나 실행해 보기도 전에 발각되고 만다. 이후 고이도로 도망을 오고 세력을 키워 고려에 대항하려 한다. 그러나 왕건이 보낸 장수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다. 설화에서 왕망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며 그의 꿈은 좌절된다. 그러나 왕망의 이야기와 이야기에 얽힌 증거물 등이 현재도 고이도에 남아있으며 왕망은 고이도 주민들의 무병과 안녕, 나아가 풍요를 기원하는 대상이 되어 고이도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좌정하고 있다. 아래서 나온 신라 시조, 박혁거세, 지난해 여섯마을 우두머리는 알천에 모여 왕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의논하였다. 그때 나정에 빛이 비추고 흰 말이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흰 말 옆에는 붉은 알이 있었고 알에서 남자아이가 나왔는데 아이의 이름을 혁거세라 하고 왕으로 삼았다. 같은 날 알령이란 우물에서 계룡이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알령이라 하였다. 혁거세와와 알령은 결혼하고 서라벌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61년 통치 후 혁거세가 죽자 주검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7일 뒤에 5부분으로 흩어져 떨어졌다. 사람들이 합쳐서 장사 지내려 했으나 큰 뱀이 나타나 방해하였다. 결국 각각 5개의 능을 만들었고 이를 사릉셔린이라 불렀다. 알에서 나온 혁거세와 계룡에서 난 알령. 옛날에 지난 전원 땅에 6마을 우두머리들이 자재들을 거느리고 알천의 언덕에 모였다. 그들은 덕이 있는 자를 왕으로 받들어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다. 멀리 남쪽을 살펴보니 양산 아래자락에 있는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번개처럼 번쩍하는 기이한 기운이 땅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는 흰 말이 절을 하는 모습으로 엎드려 있었다. 흰 말이 있는 곳을 찾아가 살피니 붉은 알이 하나 놓여 있었다. 흰 말은 사람들을 보고 소리내어 길게 울고는 하늘로 올라갔다. 붉은 알을 깨뜨리니 남자아이가 나왔다. 모두들 놀랍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동천의 물로 깨끗이 씻기니 온몸에서 빛이 퍼져나왔다. 새와 짐승이 춤을 추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며 해와 달이 맑고 밝았다. 이로 인해 밝다는 뜻을 가진 혁거세왕허 쥐스 혹은 불거내왕 후주나이 이라 이름을 부르고 위호를 거스란 쥐스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혁거세왕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제 덕이 있는 배필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마침 같은 날 사량리 알령이라는 우물가에 계룡이 나타나 왼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으나 입이 닭의 부리처럼 생긴 것이 특이하였다. 월성의 북천물로 깨끗이 씻기니 부리처럼 생긴 것이 바로 떨어졌다. 남산 서쪽에 궁시를 세워 두 아이를 받들어 봉양하였다. 남자아이가 알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리박의 모양과 비슷하여 남자아이의 성을 박씨로 하였다. 여자아이는 태어난 우물의 이름을 따서 알령이라 불렀다. 두 아이가 13살이 되자 혁거세는 왕으로, 알령은 왕으로 삼았으며 나라의 이름을 서라벌이라고 지었다. 왕후가 태어날 적에 계정이라는 우물가에서 태어나서 계림국이라고도 했지만 후에 신라라고 고쳐졌다. 박혁거세는 6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죽음에 임박하여 하늘에 올라갔다. 그 후 7일 뒤에 죽은 몸이 땅으로 떨어지며 흩어졌다. 이에 왕후가 따라 죽었다. 나라의 사람들은 흩어진 왕의 몸을 합쳐 장사를 치르려고 하였으나 어디선가 큰 뱀이 나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 할 수 없이 5부분으로 나뉘어진 몸을
각각 장사를 지내 5개의 능을 만들었다. 뱀의 방해를 받았다고 해서 사릉셔린이라고도 불렸다. 시족 사회에서 국가의 탄생, 신라의 건국 신화. 이 이야기는 박혁거세와 알령의 탄생담과 나라를 건국하고 왕과 왕후의 죽음까지를 서술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 시족사회가 합쳐져 하나의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혁거세와 알령이 우물이라는 공간에서 같은 날 태어나 배필이 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혁거세와 알령이 각기 왕과 왕후가 되는 조건 중에 공통적으로 덕이 강조되고 있다. 지배 계층의 신적인 능력보다도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더 중요시되는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결말 부분에 혁거세의 주검이 흩어져 끝내 합치지 못한 점은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는 다른 건국신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부분이다. 사명당에게 신이한 연적을 전한 서산대사. 예전에 서산대사가 임진사의 집에 머물며 그의 아들 사명당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동자가 와서 같이 공부를 배우는 것이었다. 동자는 서천 서해국 용왕의 아들이었는데 공부를 마치고 스승인 서산대사를 용궁에 데려갔다. 서산대사는 용왕의 아들을 가르친 대가로 후한 대접을 받고 신이한 연적을 선물 받고 돌아왔다. 서산대사는 죽음을 앞두고 연적을 사명당에게 전하였다. 사명당은 연적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도수를 부려 일본 사람들에게 항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서산대사가 준 신이한 연적으로 일본에게 항복받은 사명당. 예전에 서산대사가 길을 떠돌다 임진사의 집에 가게 되었다. 그 집에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서산대사가 살펴보니 재주가 비상하였다. 서산대사는 임진사에게 제가 데려가서 공부를 가르칠 것이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임진사가 그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3대 독자입니다. 그러지 말고 스님께서 저희 집에 계시면서 아이의 스승님이 되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자 서산대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임진사의 집에서 그 아들을 가르치며 지냈다. 임진사의 아들이 바로 사명당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떤 동자가 사서삼경 스쇼상과 주역적을 짊어지고 와서 사명당과 함께 글을 배웠다. 모르는 부분을 물어가며 배우더니 공부를 마치자 그 동자가 서산대사에게 자기의 집인 서천 서해국으로 가자고 하였다. 서산대사가 동자를 따라가 보니 동자는 용왕의 아들이었다. 서산대사는 후한 대접을 받으며 잘 지냈는데 얼마 후 동자가 스승님 속세의 시간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거든 다른 것 말고 꼭 연적을 받겠다고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서산대사는 용왕으로부터 연적을 선물 받고 나왔다. 그 연적에 물을 담아 밥이라고 쓰면 밥이 나오고 군사라고 쓰면 군사들이 나오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연적이었다. 서산대사는 연적을 가지고 돌아왔다.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서산대사는 죽음을 앞두고 사명당에게 연적을 전하며 일본에 가서 이것을 잘 이용하여 꼭 항복을 받아오거라 라고 하였다. 사명당이 연적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 사람들은 사명당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얼마나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 사명당이 머무는 방 아궁이에 불을 많이 뗐다. 사명당은 연적을 사용하여
물소쉬자와 눈설쉬자를 써서 뜨거움을 피할 수 있었다. 또 일본 사람들이 쇠로 말을 만들어 뜨겁게 달군 후에 사명당에게 타보게 하였다. 사명당은 연적으로 비우이자를 쓰니 비가 와서 쇠로 된 말을 식혀 앉을 수 있었다. 일본 사람들은 사명당의 신이한 능력을 보고 놀라며 두려워하였다. 사명당은 자신을 죽이고자 시험한 일본 사람들이 괘씸하여 내 놈들이 우리나라에 몹쓸 짓을 많이 했으니 용서를 받고 싶으면 처녀 총각 300명의 가죽을 벗겨서 바쳐라 라고 호통을 치고 항복을 받았다고 한다. 임진왜란에 대한 심리적 분노가 탄생시킨 영웅 이야기. 서산대사와 사명당의 이야기는 임진왜란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두 대사가 활약을 했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비범한 능력을 가진 영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산대사가 용궁에서 연적을 가지고 오고 사명당이 그 연적으로 일본에서 도수를 펼치는 부분은 대단히 허구적인 내용이지만 임진왜란으로 인해 생긴 일본에 대한 분노와 증오의 심리적인 보상을 받으려는 욕구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명당이 일본에 가서 외교에 대한 업적을 남긴 역사적 사실의 일부를 허구로 꾸며내어 민중의 영웅으로 탄생시킨 이야기다. 호랑이를 쫓아낸 강감찬 장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동에 낙성대 로싱가 소재해 있다. 낙성대는 고려시대의 명장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이다. 강감찬 장군은 큰 별이 떨어지는 날 밤에 태어났으며 임진왜란 무렵에는 왜군들이 그의 출생지 혈맥을 끊으려고도 하였다. 과거를 보고 한양판관이 되었을 때는 아정과 백성들이 호랑이에게 피해를 입자 노스님으로 변한 호랑이를 꾸짖어서 호환을 없앴다고 한다. 큰 별이 떨어지고 태어난 강감찬 장군. 강감찬 장군이 태어나는 날 밤에 중국에서 온 사신이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중국 사신은 이를 이상히 여겨 관원들을 보내 별이 떨어진 집을 찾게 하였다. 한 관원이 중국 사신의 명을 받아 별이 떨어진 집을 찾아가니 때마침 그 집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 그가 바로 강감찬 장군이다. 후에 마을 사람들은 강감찬 장군을 기리며 강감찬 장군의 집터 자리에 낙성대라는 글자를 새긴 기념비와 기념탑을 세웠다고 한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무렵 왜군들이 석탑을 비틀고 맨 위층을 빼어 한 층을 낮추고 탑 안에 있던 부작물들도 훔쳐갔다. 또한 탑 주위에 있던 병풍바위와 선돌바위도 부수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의 혈맥을 끊기 위해서였다 한다. 출몰하던 호랑이를 쫓은 강감찬 장군. 강감찬 장군은 어려서 학문을 좋아하였고 영특하였다. 그가 관직에 나가 예부시랑 리부시랑으로 있을 때 송나라 사신이 와서 강감찬 장군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뜰 아래로 내려가 절하며 문곡성 원취싱 이 오래도록 보이지 않더니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했다. 또한 강감찬 장군이 한양판관으로 있을 때 한양에는 나무가 무성하여 호랑이, 승냥이 등과 같은 맹수들이 자주 출몰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이 생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강감찬 장군이 한양판관으로 처음 부임한 날 군수도 이를 염려하여 강감찬 장군에게 말했다. 그러자 강감찬 장군이 사흘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하더니 종이에 글을 써서 아전에게 주며 내일 새벽에 북문 밖 산골짜기로 가면 노스님이 바위에 걸터 앉아 있을 테니 이것을 주고 데리고 오너라 고 하였다. 다음 날 아전이
북문 밖 골짜기를 가보니 과연 노스님이 앉아 있었기에 강감찬 장군이 써준 종이를 전해주었다. 그러자 노스님은 머리를 숙이더니 아전을 따라서 강감찬 장군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자 강감찬 장군이 너는 짐승 중에 영물링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내가 말미를 줄 터이니 너희 무리들을 모두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가거라 라고 명령하였다. 노스님은 강감찬 장군의 말을 따르겠다고 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군수가 이상히 여겨 강감찬 장군에게 그 연유를 물었다. 그러자 강감찬 장군이 너의 본 모습을 보이거라 했고 노스님은 호랑이로 변해 사람들에게 대들며 으르렁거렸다. 강감찬 장군이 그만두라고 하니 호랑이는 다시 노스님으로 변해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강감찬 장군은 아전을 보내어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다. 아전이 가서 보니 과연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수십 마리의 호랑이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가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한양에는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강감찬 장군의 업적 칭송. 위에 설하는 별이 떨어지고 태어났다는 강감찬 장군의 탄생과 한양에 출몰하던 호랑이를 강감찬 장군이 퇴치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설화들은 강감찬 장군이 이룩한 업적을 칭송하려고 민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에 그의 출생을 담은 설화부터 신이하게 형성하였으며 한양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웅적 인물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맹장군의 도둑질을 막은 며느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오달기라고 부르던 주막거리가 있었다. 주먹거리에서 주막을 운영하던 힘이 센 맹씨, 성을 가진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맹장군이라 불렀다. 그는 주막을 운영하면서 나그네들의 돈을 훔치는 전문 도둑이었다. 맹장군이 도둑이라는 소문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알려졌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그 소문이 들어갔다. 맹장군의 며느리는 꾀를 내어 시아버지의 도둑질을 막았다. 그 후 맹장군도 많이 깨우쳐 도둑질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시아버지의 도둑질을 막은 며느리. 오달기에서 주막을 운영하던 맹씨는 힘이 세서 당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맹장군이라 불렀다. 그런데 맹장군은 주막의 주인이자 주막에 오는 나그네들의 주머니를 터는 도둑이기도 하였다. 주막거리를 지나는 나그네들이 맹장군이 운영하는 주막에 들리면 그 옷차림을 보고 값나가는 물건이나 돈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들을 눈여겨본다. 그리고 다음 날 나그네가 주막을 나서서 길을 떠나면 길가 숲에 숨어 있다가 도둑질을 하였다. 그는 변장에도 능숙해 마을 사람들이 그가 도둑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그래서 주막을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도둑질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맹장군은 한밤중에 닭이 허치는 소리, 흉내를 잘 내었다. 길을 나선 나그네들은 보통 하루 종일 걸었기에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든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출발한다. 주막에서 잠을 잔 나그네들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데 맹장군은 새벽이 되지 않은 한밤중에 닭이 우는 것처럼 꽃기우 하고 소리를 낸다. 그러면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그네들이 닭 우는 소리로 착각하고 벌써 새벽이 되었네 라면 일어나서 길을 나섰다. 맹장군은 먼저 달려가 길가 숲에 숨어 있다가 불쑥 나그네의 앞길을 막고는 가진 것을 모두 내놓지 않으면 목숨이 달아날 줄 알아라! 라고 호통을 쳤다.
나그네들은 캄캄한 한밤중에 체격도 큰 도둑이 나타나 길을 막기에 놀라서 있는 것 없는 것 모조리 내려놓고 도망을 갔다. 그러면 맹장군은 나그네들이 남겨둔 보따리를 챙겼다. 가끔 힘께나 쓴다는 나그네들이 맞서보지만 맹장군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도둑질을 하다 보니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주막에 들리는 나그네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맹장군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맹장군이 워낙 힘이 세기에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소곤거리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맹장군이 도둑이라는 소문이 맹장군의 며느리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맹장군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도둑질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고민하였다. 그리고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그날도 시아버지는 한밤중이 되자 도둑질을 하기 위해 주막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고는 닭 우는 소리를 내었다. 그러자 며느리가 주막 건너편에서 노래를 불렀다. 닭아 닭아 우지 마라. 맹장군인 닭아 우지 마라. 닭의 울음소리에 새벽인 줄 알고 일어나려던 나그네들은 주막집 며느리의 노랫소리에 소문이 맞는가 봐 라며 진보따리를 끌어안고 날이 셀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맹장군이었다. 한참 닭소리를 흉내내다가 며느리의 노랫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아하, 며느리도 내가 도둑인 줄 알고 있구나. 깨달은 맹장군은 자신이 이제까지 저지른 잘못이 부끄러웠다. 며느리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맹장군은 도둑질을 끊고 선량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시아버지의 도둑질을 막은 며느리에게 훗날 관에서 상을 내렸다고 한다. 시아버지를 뉘우치게 한 지혜로운 며느리. 위의 설화는 시아버지의 도둑질을 막은 지혜로운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다. 맹장군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막거리에 주막을 열고 도둑질을 한 사람이다. 그런 맹장군의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도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시아버지를 직접 질책하지 않는다. 시아버지가 닭 우는 소리로 나그네들을 깨우자 똑같이 노래를 불러서 시아버지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만든 현명한 며느리였다. 효양산의 황금송아지를 지킨 산신령, 경기도 이천시 북아릅 산촌리와 마암리에 걸쳐 효양산이 있다. 그리고 효양산 정상에는 금송아지 상이 있다. 옛날 효양산에 금송아지가 살았다고 한다. 중국 황제가 신하를 보내어 금송아지를 데려오게 하였다. 중국에서 온 신하는 수개월 동안 걸어서 이천에 도착하였다. 효양산을 가까이 두었을 때 효양산 산신령이 5천리, 9만리, 더 가야 효양산이 있다고 해서 더 가는 것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금송아지를 데리고 가지 못한 중국 신하. 옛날 효양산에 금송아지가 산다고 하였다. 이런 소문은 중국 황제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중국 황제는 신이 많은 신하를 시켜 효양산에 있는 금송아지를 찾아서 데려오라고 하였다. 황제의 명을 받은 신하는 수개월 동안 걸어서 경기도에 들어섰다. 그리고 용인을 지나서 이천까지 왔다. 중국에서 온 신하가 이천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할 무렵이었다. 길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효양산을 향해 걸었다. 그러다가 현재 이천시 마장면 작촌리에 있는 작별이 마을을 지날 때 쇠지팡이를 짚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났다. 중국에서 온 신하는 반가워 노인을 융성하게 대접하고는 효양산을 가는 길이며 왜 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마침 노인도 효양산에 갔다 오는 길이라고 하였다. 잘 되었다고 생각한 신하는 노인에게
효양산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 길을 쭉 따라가면 5천역이 나오는데 그곳을 지나 2천읍을 지나고 다시 어곡다리를 지나 구만리뜰을 지나면 길 하나 건너 있는 산이 효양산입니다. 라고 하였다. 노인의 말을 들은 신하는 매우 당황하였다. 중국에서 조선까지 온 것도 수개월이나 걸려서 왔는데 다시 5천리를 가고 거기서 또 9만리를 가야 한다고 하니 기가 막혔다. 거기다 노인이 저도 지금 효양산을 갔다 오는 길인데 원래 이 쇠 지팡이가 석자가 넘었지만 이렇게 짤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신하는 더 이상 효양산으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중국에서 온 신하는 포기하고 그만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는 노인에게 효양산이 그렇게 멀리 있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중국에서 온 신하와 노인이 작별한 곳이라고 해서 이 마을을 작별이라 한다. 효양산이 멀리 있다고 이야기한 노인은 효양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었다. 효양산 산신령이 금송아지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중국에서 온 신하에게 지명을 가지고 효양산이 멀리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효양산에 있는 쌍굴 가운데 한 곳에 금송아지가 살고 있다고도 한다. 산신령의 지혜로 지킨 금송아지. 신라시대 무렵 효양산에서 캔 금을 이용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지냈는데 그 이후 신라가 영토를 북쪽까지 확장한다. 신라왕은 이게 다 금송아지 덕택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제사터를 더 북쪽으로 옮기려 하자 산신령이 금송아지를 효양산에 묻으라고 하였다. 한편 당나라 황제의 세숫대야에 금송아지가 비추었는데 이를 두고 효양산에 묻은 금송아지를 그냥 두면 신라의 국군이 중국까지 넘어올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 금송아지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다. 중국 신하가 돌아간 작별이 마을은 실제로 효양산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다. 결국 지명을 이용한 효양산 산신령의 지혜로 금송아지를 지켰다고 하며 신라의 국군이 왕성하게 된 것도 효양산에 묻은 금송아지 때문이라고 한다. 사신의 외교력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대황교.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대황교동에 대황교 다황교라 불리는 다리가 있었다. 대황교는 조선시대 때 정조가 육릉롱 행차를 할 때 건넜던 돌다리라고 한다. 청나라에서 대황교 이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신을 보내라고 하였다. 사신이 청나라에 도착할 무렵 청나라 황제의 어머니가 상을 당했다. 사신은 미리 준비해간 상복을 입고 조문을 해서 청나라 황제를 놀라게 하였다. 상복까지 미리 준비를 해왔고 예의를 갖추어 조문을 하는 사신을 보니 질책할 수 없었다고 한다. 대황교라는 명칭을 쓴 조선을 질책할 수 없었던 청나라 황제. 대황교는 조선시대 정조가 아버지 장원세자, 쩡켄스즈, 사도세자의 묘소인 육릉으로 행차할 때 건넜던 다리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조선을 속국으로 여겨 얕잡아보고 하대를 하며 사소한 일까지도 간섭을 하였다. 그래서 다리 이름을 대황교로 한 것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다. 조선에 있는 다리에 큰 대다자와 황제, 황환자를 썼기 때문이다. 청나라에서는 감히 조선이 황제국인 중국에서나 쓰는 글자를 쓰다니 라며 속국인 조선이 청나라의 허락도 없이 그런 이름을 사용한 것에 불쾌해했다. 청나라에서는 다른 의논할 일도 있었지만 우선 다리 이름을 대황교라고 쓴 것에 대해서 질책하기 위해
사신을 청나라로 보내라고 하였다. 조선에서는 적임자를 뽑아 청나라로 보냈다. 당시에 조선에서 청나라로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육로골로 가든 바닷길을 이용하든 마찬가지였다. 조선에서 간 사신이 청나라에 도착했을 때 마침 청나라 황제의 어머니가 상성을 당했다. 사신은 오랜 고행 고신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문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다. 사신은 상복을 차려입고 예의를 갖추어 상주인 황주에게 가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었다. 이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조선에서 떠나온 지 한 달이 넘어서 도착한 사신인데도 도착하자마자 상복을 입고 조문을 왔기 때문이다. 청나라 황제가 조문 온 사신을 맞이하고 물었다. 먼 길 오느라 고생이 심했을 텐데 오자마자 조문을 해주니 고맙소. 그런데 상복은 어찌 된 것이오? 사신은 제가 우리나라를 떠날 때 청나라의 청기를 보니 황제께서 상을 당하실 운수이므로 상복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청나라 황제는 곰곰이 생각을 하였다. 한 달 후에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을 알고 상복까지 미리 준비를 해왔고 예의를 갖추어 조문을 해주니 고맙기도 하거니와 대단하게 느껴졌다. 또한 그 성의에 대해서도 오히려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황제는 조선에서 다리의 이름을 대황교라고 한 것에 대해 질책하려 했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황제는 조선에서 먼 길 오느라고 피곤했을 테니 대접을 잘 해주거라. 명령을 하였다. 조선에서 간 사신은 청나라 황제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사신의 일을 무사히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대황교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신의 기지로 계속 사용하게 된 대황교 명칭. 대황교는 1970년대 수원 비행장 확장 공사 때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육릉롱림 입구로 옮겼으며 원대황교, 웬 다황교라고 한다. 위 설화는 당시 청나라와 조선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조선시대 사신의 뛰어난 예견과 기지가 외교 문제를 해결한 원동력이었다고 전한다. 풍동과 산왕동, 부자, 재산 겨루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풍산동구이 있다. 옛날 도촌천을 사이에 두고 풍동과 산왕동으로 나뉘어져 있던 곳이다. 이들 두 마을에는 각각 황부자와 노부자가 살고 있었다. 이들 부자는 만나면 자신이 서로 부자라고 다투었다. 그런데 어느 해 수해로 다리가 떠내려간 후 도촌천에 다리를 놓아야 했다. 황부자와 노부자는 서로 자신이 부자임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 황부자는 뱃새로 다리를 놓았고 노부자는 닭똥집으로 다리를 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닭똥집으로 다리를 놓은 노부자가 매년 다리를 새로 놓아야 하기에 더 부자라고 손을 들어주었다. 다리 놓기 내기를 한 부자. 옛날에는 풍산동이 도촌 천도 순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발원해서 한강으로 흐르는 하천을 사이에 두고 풍동과 산왕동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들 두 마을에는 각각 부자가 살고 있었다. 풍동에는 황씨성을 가진 부자가, 산황동 쪽에는 노씨성을 가진 부자가 살았다. 이들 두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풍동과 산왕동 대부분의 논과 밭이 서로 두 글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땅이 맞붙을 정도였다. 그런데 두 부자는 만나기만 하면 자신이 더 부자라고 다투었다. 그러던 어느 해 비가 많이 내려 도촌천에 놓았던 나무다리가 떠내려가고 말았다. 풍동과 산왕동을 왕래하지 못하게 된 마을 사람들은
두 부자를 찾아가 새로운 다리를 놓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황 부자와 노 부자는 서로 자신이 부자임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더 비싸고 좋은 다리를 놓은 사람이 부자 내기에서 이기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황 부자와 노 부자는 도촌천에 각기 다리를 놓기 시작하였다. 한 달이 넘게 지난 후 도촌천에는 두 개의 다리가 놓이게 되었다. 먼저 다리를 완성한 것은 풍동의 황 부자였다. 황 부자는 불쇠구리에 주석이나 아연, 니켈 등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합금을 이용해서 다리를 놓았다. 당시는 불쇠의 가격이 상당히 비쌀 때였다. 풍동과 산항동 사람들은 황 씨가 뱃새로 놓은 다리를 보고 많이 놀랐다. 그리고 곧 이어서 노부자가 놓은 다리가 완성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노부자가 놓은 다리에 가보았다. 그런데 노부자가 만든 다리는 특이하게도 닭의 똥집으로 만든 닭똥집 다리였다. 풍동과 산항동 사람들은 두 다리를 살펴본 후 누가 만든 다리가 더 비싸고 훌륭한지 평가를 시작하였다. 두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 엇갈려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고민 끝에 노부자가 닭똥집으로 놓은 다리가 이겼다고 평가했다. 이에 황 부자는 반발했다. 울새 다리가 더 비싸고 좋은 다리임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뱃새 다리는 수십 년 동안 고치지 않고 사용해도 되지만 닭똥집으로 만든 다리는 매년 다시 만들어야 다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려면 노부자가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을 쓸 것이니 그래서 노부자가 더 부자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정선아리랑과 함께 불리는 아우라지. 강원도 정선군 열양면에 아우라지가 있다. 아우라지는 두 강이 서로 만난다는 의미로 송천과 골지천이 만나는 곳이다. 옛날 아우라지에 사랑하는 처녀 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강 이쪽과 저쪽에 살아 배를 타고 만나 동박동백을 따러 다녔다. 어느 날 그 전날 밤에 내린 비 때문에 배를 띄울 수가 없자 총각은 그리운 마음을 담아 노래를 지어 불렀다. 또 다른 설화에는 한양에 간 총각이 나무 판돈을 탕진하며 한양에서 여자를 만났다. 매일같이 정선에서 총각을 기다리던 처녀는 그만 아우라지에 투신 자살하고 말았다. 이후 아우라지에는 해마다 두세 명의 사람들이 빠져 죽어 처녀상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있다. 처녀 총각의 안타까움을 노래한 아라리. 아우라지를 사이에 두고 열양면 유천리와 열양면 열양리가 나뉜다. 두 마을을 오고 가려면 다리가 없기에 뱃사공이 배를 건네주어야 다닐 수 있었다. 옛날 아우라지에 사랑하는 남녀가 살고 있었다. 처녀는 유천리 양지마을에 살고 총각은 열양리에 살았다. 이들 처녀와 총각은 유천리에 있는 쌀이골로 동박동백의 강원도 사투리를 따러 다녔다. 동박을 따러 갔다 온 처녀와 총각은 다음 날도 또 만나서 동박을 따러 가기로 하고 총각은 배를 타고 열양리로 건너갔다. 다음 날 아침 총각은 아우라지 나루터로 갔는데 전날 밤 내린 비 때문에 배를 띄울 수가 없었다. 총각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없는 마음을 노래로 지어 불렀다고 한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쌀이꿀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한편 강 건너에서 배를 타고 건너올 총각을 기다리던 처녀도 자신의 안타까움을 노래로 불렀다.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장철님 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 한양간 총각을 기다리다 아우라지에서 자결한 처녀. 1987년 아우라지 언덕에 정선 아리랑을 기념하여
아리랑비와 함께 처녀의 넋을 기리는 처녀상을 세웠다. 아우라지 부근은 한양으로 떠나던 뗏목이 출발하던 곳이다. 강물이 많은 어느 날, 총각은 뗏목을 타고 한양으로 갔다. 그런데 한양에 도착한 총각은 나무판 돈을 가지고 정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한양에서 모두 탕진했다. 그리고 한양 여자를 만나 고향에 두고 온 처녀에 대한 기억은 잊었다. 한편 처녀는 매일같이 총각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총각이 돌아오지 않자 그만 아우라지의 투신에 자결하였다고 한다. 혼례 치른 처녀와 하객들이 목숨을 잃은 아우라지. 열양면 열양리에서 초래의 혼례를 치른 처녀가 강을 건너 시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강을 건너기 위해 초래해 왔던 하객들과 친척들이 나룻배를 함께 탔다. 그런데 강을 건너던 나룻배가 중심을 잃고 뒤집혀 처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아우라지에서는 해마다 2~3명씩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일이 생겼다. 그런데 처녀상을 세운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사라졌다고 한다. 강을 사이둔 남녀 간의 그리움. 아우라지를 배경으로 한 설화는 정선 아라리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우라지 자체가 익사사고가 빈번한 곳이라 익사사고와 연계한 설화들도 보인다. 그리고 이들 설화에는 강을 두고 서로 그리워하는 총각과 처녀의 사랑이 담겨 있다. 영흥에서 억새를 가져다 조성한 건원릉,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건원릉 젠뇌링이 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무덤이다. 건원릉은 동구릉 안에 있는데 동구릉에 있는 다른 능과는 달리 봉분에 억새를 심었다. 태조는 한양에서 생활하면서도 태어나서 자란 함경남도 영흥을 항상 그리워했다. 또한 자신이 죽어서는 영흥에 묻히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그런데 태조가 승하한 뒤에 영흥에다 왕릉을 쓸 수 없기에 봉분을 덮을 억새만 영흥에서 가져다 입혔다고 한다. 고향을 그리워한 이성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고향은 함경남도 영흥이다. 태조는 한양으로 도읍지를 옮기고 한양에서 생활하면서도 태어나서 자란 함경남도 영흥을 항상 그리워했다. 또한 자신이 죽어서는 영흥에 묻히고 싶다라는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하였다고 한다. 태조가 승하한 뒤에 함경남도 영흥에다 왕릉을 쓸 수 없기에 봉분을 덮을 잔디억새만이라도 영흥 것을 가져다가 입히기로 하였다. 그리고 잔디 대신에 억새를 봉분에 입힌 것은 태조의 유언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함경남도 영흥은 서울에서 천리가 넘는 먼 곳이기에 억새를 죽이지 않고 가져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심 끝에 한 신하가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 방법은 영흥에서 서울까지 사람들이 쭉 늘어서서 억새떼를 하나하나 받아 넘기게 해서 운반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와 같은 방법을 시용해서 함경남도 영흥에서 구리시에 소재한 건원릉까지 무사히 가져왔다고 한다. 건원릉 억새들이 쫓은 외적 함경남도 영흥에서 억새를 가지고 와 건원릉 봉분을 조성을 하였지만 건원릉을 관리하면서 억새가 군데군데 말라 죽기도 하였다. 한양 억새를 대신 심기도 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억새가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말라 죽었다고 한다. 한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외적들이 건원릉에 불을 질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건원릉에 붙은 불을 꺼버렸다. 외적들은 불이 꺼지자 계속해서 불을 놓았지만
그럴 때마다 불이 꺼졌다. 이에 겁이 난 외적들이 불을 지르다가 도망가 버리고 그 이후에는 건원릉에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건원릉 앞에 서 있는 비석들이 밤에는 장군으로 변해 외적을 물리치기도 했는데 그때 건원릉의 억새들이 군사들로 변해서 외적을 물리치는데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 억새로 봉분을 한 건원릉의 신이함. 건원릉의 봉분이 다른 왕릉과 다르게 억새로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억새로 봉분을 한 건원릉이 지니는 신이함도 담겨 있는 설화다. 건원릉의 억새는 예전부터 한식날 단 한 차례 예초 깔져 풀베기를 하였다고 한다. 그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10년부터 매년 절양 제시장, 계절에 따른 제사인 봄 제사로 청환성, 억새 예초에 가르를 거행하고 있다. 역적으로 삶을 마감한 세자빈 강씨, 경기도 광명시 노원사동에 조선시대 인조의 큰아들 소현세자의 비인 민회빈 강씨의 묘소가 있다. 청나라의 수도였던 심양으로 끌려간 소현세자와 민회빈 강씨는 그곳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생활을 했다. 그리고 8년의 인질 생활이 끝나갈 때 청나라 황제는 소현세자 일행을 조선으로 돌려보내기로 하고 위로잔치를 열었다. 위로잔치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용연 벼루를 선물을 받아 조선으로 돌아온 소현세자는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고 민회빈 강씨도 모함을 받아 사약을 받는다. 모함으로 죽임을 당한 민회빈 강씨. 조선시대 인조 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있고 나서 청나라에 항복한 인조는 청나라의 요구대로 소현세자와 세자빈, 민회빈 강씨, 그리고 복림대군을 인질로 보냈다.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간 소현세자와 민회빈 강씨는 낯선 땅에서 갖은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하였다. 그리고 8년의 인질 생활이 끝나갈 때 청나라 황제는 소현세자 일행을 조선으로 돌려보내기로 하고 위로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청나라 황제가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생활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이제 세자를 조선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으니 무엇이든 소원을 말하라. 한 가지 소원은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청나라 황제가 미심쩍은 소현세자는 폐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돌보아 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폐하께서 아끼시는 용연 벼루를 갖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청나라 황제는 좋다. 이 벼루는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나 그대에게 주리라 라고 하였다. 용연 벼루를 선물로 받은 소현세자 일행은 8년 만에 귀국길에 올랐다. 한편 꿈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세자가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인조는 크게 기뻐하여 일행들을 맞이하였다. 내가 부족하여 너희를 지금껏 고생시켰구나. 청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라며 소현세자를 위로하였다. 그리고 밤새도록 청의 임금은 어떠하냐? 꼬치꼬치 물었고 세자가 저희가 조선으로 돌아올 때 잔치를 베풀어주고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황제가 아끼는 용연 벼루를 받아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청나라 황제에게 용연 벼루를 받아왔다는 소현세자의 말을 들은 인조는 예끼 못난 놈아 겨우 벼루를 달라 했더란 말이냐 며 벼루를 소현세자에게 던졌다. 벼루에 맞은 소현세자의 이마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그리고는 알더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한편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잃은 민회빈 강씨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점점 말수가 줄어갔다.
그 무렵 궁궐에서는 민회빈 강씨를 시기하는 이들이 생겼다. 인조의 귀여움을 받은 조기인이 민회빈 강씨를 모함하였다. 민회빈이 저를 죽이려고 허수아비를 만들어 저주한다 하더이다. 소현세자를 죽인 일로 임금님을 원망한다 하더이다. 등의 소문을 퍼뜨렸다. 소문을 들은 인조는 결국 민회빈 강씨에게 사약을 내리라고 하였다. 인조가 내린 사약을 앞에 두고 민회빈 강씨는 살아서 효를 다하는 것도 자식의 도리 없고 부모가 죽으라 하면 따르는 것도 효이오니 기꺼이 사약을 받겠습니다. 라며 사약을 마시고 생을 마쳤다고 한다. 민회빈 강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설화. 위의 설화는 복림대구나 소현세자, 그리고 소현세자의 비인 민회빈 강씨 등 역사적 인물과 사실을 토대로 창작된 설화다. 소현세자는 1614년 귀국하였다. 그러나 귀국한 후 2달 동안 병중에 있다가 34세로 급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인조의 후궁인 조소용이 민회빈을 무고하여 그의 형제들을 모두 유배시켰다. 민회빈은 인조의 거처에 가서 통곡을 하고 인조에게 조성문안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민회빈 강씨가 인조의 수라상에 독을 넣었다는 의심까지도 받게 되어 후원 별당에 유치되었다. 그리고는 1646년 사약을 받고 죽었다고 한다. 위의 설화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면서도 민회빈 강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용왕의 병을 고친 명의 이진원.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맹진리에는 뛰어난 명의 이진원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용궁으로 가서 다른 의원들은 치료하지 못한 용왕의 병을 치료했는데 용왕이 벼슬자리를 제안했지만 거부하고 땅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진원은 중국의 화타나 편작과 비교되는 명의로 이러한 명의 설화는 죽을 병에 걸려도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는 민중들의 소망을 담고 있다. 용왕의 병을 고친 의원. 조선시대 해남군 마산면 맹진 고을에는 이진원이라는 의술이 뛰어난 의원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진원의 집에 이상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진원은 기이한 생각이 들었지만 무슨 일로 자신을 찾았는지 일단 들어보기로 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저는 용궁의 사자로 용왕님의 병세가 깊으셔서 의원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라고 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안 가본 곳이 없었지만 용궁이라는 말은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진원은 저는 수영도 못하는데 어찌 용궁으로 간단 말입니까? 라고 묻자 그냥 자신만 따라오면 된다고 했다. 결국 진원은 사자를 따라 용궁으로 갔다. 용궁에 도착한 진원은 용왕의 병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분명 병세가 짙었으나 아무리 찾아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용왕이 그동안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다녀갔으나 내 병을 낫게 하는 이가 없었다. 너 또한 그러하면 내가 죽을 것이니 너를 죽여도 너무 섭섭해 하지 마라. 라고 했다. 진원은 기가 막혔다. 병을 고치러 왔다가 까딱하면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생겼으니 말이다. 열심히 진단했지만 도저히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낙심하던 진원은 문득 용왕의 입을 살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왕의 입을 벌리고 아가미를 살펴보니 질경이 풀이 용왕의 아가미에 붙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너무도 깊게 뿌리 내리고 있어 제거할 방도가 없었는데 그때 문득 단단하고 질긴 질경이는 백마의 오줌을 뿌리면 죽는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진원은 용궁의 사자에게 백마의 오줌을 구해달라고 했다. 사자들이 육지로 가서 백마의 오줌을 구해왔고 용왕의 아가미에 뿌리자 질경이는 바로
시들어 죽어가던 용왕은 바로 일어나 앉을 수 있었다. 자신의 병이 낫자 용왕은 크게 기뻐하며 내 병을 고친 의원에게 용궁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주어라 명했다. 깜짝 놀란 진원은 용왕의 제안을 사양하고 육지로 돌아왔다고 한다. 죽을 병에서도 구원받기 바라는 민중들의 소망. 이진원에 관한 설화는 의술이 뛰어난 의원이 용궁으로 가서 다른 의원들은 치료하지 못한 용왕의 병을 치료했다는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맹진리 출신의 이진원으로 실제 역사에서 의술이 뛰어났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실제 인물의 설화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내려오는 이야기다. 보통 이런 설화는 명의들이 뛰어난 도술로 병을 고친다는 내용이 많은데 이진원은 도술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수련한 뒤 의술을 획득한 명의라는 점이 특징이다. 명의에 관한 설화에는 무슨 병이든지 치료할 수 있는 의원이 존재하여 죽을 병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민중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 양씨 부인과 설씨 총각의 내기로 만들어진 홀어머니 산성.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살리의 대모산에는 홀어머니 산성이 있다. 홀어머니 산성은 백제시대에 쌓았으며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초까지는 군량미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었다. 홀어머니 산성이라는 이름은 9명의 아들을 둔 양씨 부인이 아들들과 함께 산성을 쌓았다라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이 산성은 대모산성 또는 백산리 산성이라고도 불린다. 남대문 문패 가져오기와 성 쌓기 내기. 옛날 순창 고을에는 얼굴이 아름답고 성품도 고운 한 부인이 9명의 아들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 부인은 성이 양씨여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양씨 부인이라 불렀다. 같은 마을에는 설씨라는 총각도 살고 있었는데 이 설씨 총각은 오랫동안 양씨 부인을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더는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던 설씨 총각은 양씨 부인, 이제 아들들도 다 장성했으니 우리 함께 삽시다 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절개를 지켰던 양씨 부인은 설씨 총각과 결혼할 마음이 없어서 싫다고 했다. 자신이 거절하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던 설씨 총각이 이때부터 막무가내로 행동했다. 아무래도 그를 쉽게 단념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된 양씨 부인은 우리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어떤가요? 라고 하며 내기를 제안했다. 내기는 양씨 부인이 대모산에 성을 쌓고 그동안 설씨 총각은 남학신을 신고 한양에 가서 남대문의 문패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이튿날 양씨 부인과 설씨 총각의 내기가 시작됐다. 설씨 총각은 남학신을 신고 한양으로 출발하였고 양씨 부인은 9명의 아들들과 함께 열심히 성을 쌓았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쉴 틈도 없이 성을 쌓았던 양씨 부인은 마지막 돌을 올리고 나서야 안도의 숨을 쉬었다. 마침 그때 설씨 총각이 한양에서 돌아왔다. 양씨 부인은 자신이 먼저 성을 완성했으니 내기에서 이겼다고 했다. 그러나 설씨 총각이 양씨 부인의 치마에 남아있는 돌을 발견하고 아직 그 돌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겼다고 했다. 양씨 부인은 자신이 내기에 진 것을 알았지만 차마 설씨 총각과 결혼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머리에 치마를 뒤집어 쓰고 성벽 아래로 뛰어내려 자결했다고 한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양씨 부인이 쌓은 성이라 하여 홀어머니 산성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결혼을 앞둔 여성은 이 성을 지나면 안 된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다. 절개를 지켜야 했던 여성의 삶. 홀어머니 산성에 얽힌 설화는 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축성 설화이다. 이 설화에서는
내기의 주체가 오누이가 아니라 남녀 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전승지도 순창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오누이 힘겨루기 설화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내기의 내용도 성쌓기와 서울 왕복이라는 점, 내기의 결과로 여성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유사하다. 이 설화에서 양씨 부인의 죽음은 당시 죽은 남편을 위해 평생 수절하며 절개를 지켜야 하는 여성들을 삶을 반영하고 있다. 비밀을 발설한 아내 때문에 우물에서 승천하지 못한 노인. 전라북도 남원시 화정동의 한우물 마을에는 예부터 하늘이 내려준 셈이라고 알려진 한우물이 있다. 한 노인이 이 우물 자리가 명당임을 알아보고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목을 베어 우물에 넣으라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 사실을 발설하는 바람에 집안은 물론 마을도 황폐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우물에 자신의 묘를 쓰려 했던 노인. 옛날 교룡산 남쪽 기섬에 위치한 한우물 마을에는 후처와 아들 3 형제를 둔 노인이 살고 있었다. 노인은 남다른 해안을 갖고 있어 마을의 우물이 천하의 명당임을 알고 있었다. 노인은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아들 3형제를 불러놓고 유언을 하였는데 이때 아내는 남이기 때문에 들으면 안 된다고 하여 유언을 듣지 못하게 했다. 노인은 아들들아, 마을에 있는 우물이 천하의 하나뿐인 명당자리이니 반드시 내가 죽으면 나의 목을 베어 우물에 넣어야 한다. 그러면 3년 후에 복이 되어 우리 집안은 크게 번성하고 대대로 훌륭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3년 동안 이 비밀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큰 재난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이때 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궁금했던 아내는 밖에서 몰래 엿듣고 있었다. 이후 아버지가 죽자 효성이 지극한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목을 베어 우물에 넣고 장사를 지냈다. 노인이 죽은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계모와 아들 3형제가 크게 다투게 되었다. 화가 난 계모는 마을 사람들에게 불효자들이 아버지가 죽자 목을 베어 우물에 넣었다 라고 떠들고 다녔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며칠에 걸쳐 우물에 물을 퍼냈는데 이때 하늘로 막 승천하려고 했던 검은 소가 아빠를 쳐들고 울부짖으며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황폐해졌고 우물에서는 매일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을에 이상한 일이 계속 발생하자 마을 사람들은 용한 무당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는데 무당은 하늘로 승천하지 못한 검은 소의 한을 풀지 않으면 마을이 망할 것이니 얼른 굿을 해야 한다 라고 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굿을 통해 검은 소의 한을 풀어주고 우물을 메어버린 후 위쪽에 새로운 우물을 파서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이지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어머니. 한 우물에 얽힌 설화는 풍수설화의 한 유형이며 명당인 우물에 아버지의 유언대로 묘를 썼지만 어머니의 발설로 영광스러운 가문의 미래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금기의 파괴는 가족 내 유일한 여성인 후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어머니가 가족의 일원이기 이전에 외인이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이야기는 그런 생각을 더욱 공고히 하여 아내는 믿고 비밀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을 심어주고 있다. 백발수신을 위해 남해 신사를 세운 현종,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에 위치한 남해 신사, 나나이 신스, 남해를 다스리는 수신 쉐이셴에게 국가의 안녕과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남해신사는 강원도 양양의 동해묘, 황해도 풍천의 서해단과 함께 해신제를 지냈던 3대 사당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사당이다. 남해신사가 백발수신의 도움 때문에 목숨을 구한 현종의 보훈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수신을 모실 때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게 된다는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 현종의 목숨을 구한 백발수신, 고려 현종 원년 때의 일이다. 현종의 친송체, 친송처의 불만을 품은 거란의 성종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공격했는데 워낙 거란군이 대군이라 고려군은 패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현종은 나주로 피신하여 남해포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현종이 꿈을 꾸었는데 백발의 수신이 나타나 지금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오.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라고 했다. 현종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보니 멀리서 수상한 움직임이 보였다. 현종은 바로 신하들과 함께 몽탄으로 피신했고 군사들을 매복시켜 거란의 장수 하공진을 인질로 잡았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군사를 재정비한 현종은 거란군을 무찌르고 무사히 환궁할 수 있었다. 현종은 자신의 꿈에 나타나 목숨을 구해준 백발수신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 마침 환궁하게 되자 현종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백발수신의 덕이다. 당장 남해포에 남해당을 짓고 백발수신을 받들어라. 또한 나주, 영암, 해남, 강진, 영광, 함평 등의 6개 고을 현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제를 모셔라 라고 명령하였다. 밤이 돼서야 제를 지냈던 남해당. 현종의 명을 받은 6개의 고을 현감들이 매년 한자리에 모여 백발수신을 위해 제를 지냈다. 그러던 어느 해 남해당에서 제를 지낼 때 난데없이 대들보 위에 큰 구렁이가 한 마리가 나타나 내려다보고 있었다. 제를 주관하던 현감이 구렁이를 보고 깜짝 놀라 급사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 건강하시던 현감이 갑자기 죽다니 이것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여 백발수신이 노했기 때문이지 않겠소 라고 했다.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자 6개 고을의 현감들은 서로 제를 모시기를 꺼렸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3명씩 조를 짜서 제를 지내도록 하고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나 현감들은 제를 지낼 때면 무슨 병고가 생길지 몰라 항상 걱정하였다. 특히 처음 당도하는 현감이 제를 주관하다 보니 먼저 도착하지 않으려고 늦게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남해당에서는 항상 밤이 돼서야 제를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남해신사의 정통성과 신성성을 담은 이야기. 남해신사에 얽힌 두 편의 설화는 남해신사 건립에 대한 정통성과 신성성을 담은 이야기이다. 남해신사 건립은 백발수신의 도움 때문에 목숨을 구한 현종의 보훈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수신을 모심에 있어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게 된다는 설정을 통해 남해신사의 신성함을 드러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남해신사는 과거 해신제를 지냈던 3대 사당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으로 바다를 다스리는 수신에 관한 의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적지이다. 왕망의 삶을 떠올리면 마음 한켠이 씁쓸해집니다.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이 커져 결국 반역이라는 어두운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쉽게 마음을 흐리고 공동체를 해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공을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은 이해되지만 그 상처를 선한 방향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풀고자 했던 그의 선택은 끝내 비극으로 돌아왔지요. 그와 달리 끝까지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왕건의 모습은 시간이 흘러도 선한 마음이 결국 더 큰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고이도 사람들에게는 지금 수호신으로 모셔지고 있지만 그의 일생이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아마도 욕망과 분노에 휘둘리면 결국 자신을 잃는다는 경고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더 큰 선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되새기게 됩니다.